안녕하십니까.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 민명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는 매우 특별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후 약 16년간 국내 언론사의 문화부, 외신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에서 공보관과 문화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해외 공간 재직 시 그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하시면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영문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 역사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는 책을 직접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은 2005년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그린우드를 통해 발간됐습니다. 공직을 떠나신 후에는 미국 브리검영대학,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대학 등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임하시면서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후학도 양성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칼라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준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됐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저널리스트와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언론 경험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 인생에서 언론 경험이라는 게 하나의 그 역사의식, 역사 공부한 게 돼버렸어요. 역사 연구자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인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제 경험, 어떻게 보면 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자와 역사라는 걸 좀 먼저 주제를 삼았습니다. 천관우 선생이라면 아마 여러분 되게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 역사가이면서 저명한 언론인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분한테 직접 배우는 그런 언론사에서는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시절에 선생님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역사가가 이에치카라는, 요새도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사람이라.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을 굉장히 이음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실 그때 이 사람 책을 다 제대로 읽은 사람, 저부터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저서나 이런 걸 제대로 읽은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제목이 멋있어요. What is history? 아주 제목이 근사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아시는 얘기죠.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아주 이게 명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게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이 처음에 메디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사회학도가 어떻게 언론 체험을 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사 견습기자로 들어가서 외신부 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신화일보라는 신문이 창간됐을 때 문화부 기자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스카우트돼서 외신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주간부 기자, 주간신문 취재부장, 서울신문 마지막에 사회부 차장, 북한부 차장,
그리고 신문사를 떠나서 제가 출판사도 했고 프리랜서 외신 기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정부에서 문공부 해외공보관. 요새는 이게 좀 성격도 달라지고 이름도 또 바뀌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해외공보관에 그 들어가서 주불공보관, 스웨덴 공보관, 주불공보관, 해공, 그 다음에 다시 본부로 들어와서 해외공보관, 문화교류부장, 외부부장, 그 다음에 뉴욕 문화원장, 그리고 해공 돌아와서 해외기획부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주미공보공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1999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가 해외 한국학 방문 교수로 여러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의 브리감 영 대학에 1년 있으면서 제가 한국 역사책을 그때 집필했고, 그 후에 스톡홀름 대학에 가서 1년 있었고, 그 최근까지 필리핀의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이라는 데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다 세상 돌아다니는 걸 정리하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서 한국 자본주의 연구 발전 프로젝트인데, 이게 5년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제가 맡은 거는 한국의 해방 후 한국의 정치 경제사를 집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Metabolizing American Functionalism in South Korea since 1945, A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그래서 해방 후에 미국식 기능주의를 어떻게 수용했는가. 그 수용한다는 단어를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 수용이라는 게 보통 저희 assimilation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저는 metaboliz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화한다는, 그래서 생리학적인 표현인데, 먼저 사회학을 왜 지망했는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학을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인용 고문처럼 저도 역사학을 하려고 고등학교 때 제가 그 A Study of History라는, 요새는 이거 낡아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고는 다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오래된 역사학자라서 요새는 좀 고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A Study of History라는 걸 12권짜리 책을 썼습니다. 아주 방대한 조선. 저는 12권짜리를 다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걸 어브리지드된, 한 권으로 어브리지드된 게 나왔어요. A Study of History.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다 잊어먹고 문명에 관한 겁니다. 그의 문명은 소위 그 challenge and response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명이라는 거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어디서 했을 거예요. 왜 문명이, 세계 문명 발상지를 보면은 이게 한대 지방이나 열대 지방은 없습니다. 그 중간 지방에 대부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상당히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험악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만 해도 물이, 황하가 송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소위 그런 자연의 어떤 도전, 챌린지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레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시빌리제이션이 나온다 하는 이 사람 이론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 거에 상당히 심취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대학교 가면 역사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가길 참 잘했습니다. 그때 갔으면 아마 국사학과나 이런 데 가서 식민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고 그 어떤 좁은 시야에서 한국의 역사를 보는 그런 것만 매달렸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사회학과를 갔냐? 제가 상당히 다른 건 몰라도 외국어를 아주 잘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요새식으로 하면은 자기 주도적 영어 심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겠냐? 그때 무슨 가정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로 학원을 찾아다녔어요, 학원. 그때 ALI라는 학원이 소홍동에 있었는데, American Language Institute라는.
거기 유명한 강사가 한 분 계셨어요. 허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분이 타임 강의를 하시는데 한 주일에 일주간지 아닙니까? 매주일 나오는데 나오면은 그 타임 새 나온 주간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다 읽은 건 아니고 중요한 그 기사들을 갖고 썰을 푸는데 그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분한테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반에 갔어요. 그랬더니 허 선생님이 나보고 나하고 내 친구 이제 한번 둘이서 갔는데 자네들은 이거 너무 일찍 공부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부터 이런 걸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건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나중에 친해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모리 대학에 그 교육학을 교육학 박사를 했어요. 1920년대에. 그리고 아주 불우했어요. 그 양반이 해방 후에 들어와가지고 별로 대학에서도 누가 안 받아주고 그리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우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 그 자유당 정부를 굉장히 비판적이시더라고. 그분의 식견으로 볼 때 그 자유당 정부라는 건 굉장히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불만이었겠죠, 그분한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타임 강의를 하는데 꼭 그 국제 문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타임즈의 제일 첫째 페이지 아티클이 되게 네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션이면 세계 문제를 다룹니다. 56년도에 그 세계 문제는 아시다시피 라오스 문제, 그 당시 동남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강의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글을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정치 경제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재밌었어요. 거기에 또 영어의 어떤 단어의 컨셉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배운 유명한 구절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Negotiation from strength.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Negotiation from strength. 외교적인 협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좀 왔을 때 상당히 재밌었는데 어느 날 1954년 9월 27일자에 커버 스토리로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겁니다. 근데 커버 스토리를 꼭 그 양반이 또 그 네이션스 하고 그 다음에 커버 스토리를 꼭 해요, 타임즈에. 근데 그 당시 그 커버 스토리로 데이비드 리스만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론리 크라우드라는 책을 써요. 그 제목이 또 문학적이라서 멋있어서 우리가 어려서 그랬는데 사실은 고독한 군중 이게 이어령 선생 스타일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캐릭터. What is American character입니다. 이 주제. 소위 미국인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미국인의 성격, 미국인의 특성,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 그걸 어떻게 했냐? 아시다시피 사회학이라는 건 퀀티터티브한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죠. 아메리칸 펑셔널리즘의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것은 정량 분석. 그러니까 과거의 유럽의 사회학은 굉장히 퀄리터티브, 그러니까 정성 분석이에요. 퀄리터티브 아날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 좋은 그 학자들이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학이었는데 그 미국식 소위 아메리칸 펑셔널리즘의 사회학은 확실한 통계적인 자료,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을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티어리를.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거는 데이비드 리스만은 말하자면 그걸 시카고 대학, 그 당시 시카고 대학 사회학 교수인데 그분이 여론이 아니죠. 통계적인 조사를 쭉 해가지고 미국의 특성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다.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코리안 캐릭터, what is Korean character?
그걸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미국식 사회 분석, 사회 조사 방법, 사회 연구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57년에 서울대 물리과대학 사회학과에 갔을 때 교수진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대는 정교수들은 전부 와세다 출신의 일제시대 때 공부한 분들입니다. 유명한 이상백 선생, 그 다음에 최문환 선생, 나중에 최문환 선생은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그랬죠. 이게 원래 경제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제대를 나온 변시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 교수들이고 젊은 교수들 중에 동경제대 출신의 이만갑,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의 이혜영 선생, 두 분이 그때 전임 강사시대입니다. 근데 이만갑 선생은 하고 이혜영 선생은 제가 입학하기 2년 전에 코넬 대학에 교환 교수를 갔다 다녀오셨어요. 1년 동안. 특히 이만갑 선생은 가서 사회학이 뭔지, 미국식 사회학이 뭔지, 소위 그 아메리칸 펑셔널리즘, 미국식 기능주의가 뭔지, 사회학 하신 분이 혹시 있으면 아시겠지만 탈콧 파슨즈라는 하버드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소위 Theory of Action, 액션 티어리, 그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 와서 Toward the General Theory of Action이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도 학생들도 그거 들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뭐 사변적이고 용어 자체도 굉장히 아마 선생님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가서 코넬에 갔다가 와서 그걸 다 파악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좌우간 그런 게 있었는데 한 가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회조사 방법을 그때 강의하셨습니다. Social Research Method.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걸 한 걸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attitude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느냐, 그 방법을 이분이 처음 도입해 오신 분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큰 스승이고, 돌아가실 때 제가 다행히도 이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월간조선에 사회학자 이만갑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그분의 저서, 이런 생각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혜영 선생은 그 다음에 코넬 대학 다녀오셨는데, 이분은 이론보다는 그 인구학을 했습니다. population. 아마 인구학, 우리나라 인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6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62년도에 졸업했죠. 졸업했을 때 제가 견습기자 시험을 여러 군데 봤는데 다 떨어지고 어떻게 서울신문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신문에 제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전습을 정치부에서 했는데 이게 뭐 바쁘더라고. 아침에 매일 가고 또 밤에는 뭐 막걸리 마셔야 되고 아주 전 또 몸도 젊었을 때 몸이 별로 그렇게 강골이 못 됐어요. 약하고. 그래서 힘들고. 게다가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내가 신문기자를 끝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외신부를 지망했어요. 제가. 거기 사람들이 그때 뭐 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 같으면 해외 특파원도 나가고 뭐 다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 시절에는 텔레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AP, AFP, 로이터, UPI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프린터 4개를 놓고 그거에 의존해서 뭐 기사도 쓰고 뭐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근자 비슷한 거죠. 뭐 외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대학원의 강의, 석사 논문거리를 외신에서 찾았어요. 제가. 그게 어떻게 그래서 제목이 매스메디아에 반영된 편견에 관한 연구인데 이거는 내 지도교수였던 이혜영 선생이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시 64년도에 드골이 그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드골인데 드골이 처음으로 중공을 그 당시에 자유세계에서 전부 도외시했던 외교관계도 안 가졌던 중공을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센세이셔널한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도했는데 내가 외신부에 앉아서 텔레비 타이프만 보다 보니까 AP, UPI는 미국 통신사죠. 로이터는 영국 통신사죠. AFP는 프랑스 통신사예요. 이 세 통신들이 이 보도를 어떻게 했나 하는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서 내용 분석이라는 방법, 요새 다 아실 거예요. 컨텐트 아날리시스라는 건데 신문 기사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컨텐트를 아날리시스 하는 방법, 이게 그때 최초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논문을 후배들이 많이 찾아다녔어요. 요새 나도 없어요. 그 원본이 어디 갔는지.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행 선생님 말씀이 야, 이게 뭐 네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컨텐트 아날리시스가 뭐라는 그 방법론이라도 좀 정확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알려주는 게 그거면 석사 논문으로서 괜찮은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논문에 그걸 썼어요. 그 컨텐트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어를 찾아서,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정량화시키느냐 하는 거를 아주 원시적으로 유치하게나마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외신부 기자로 제가 이름을 날린 거는 뭐 이름을 날렸다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평가하는 거는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조선일보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외신부에 그 당시에 66년도에 제가 갔는데 그 당시 외신부장이 유명한 리영희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만나고 내가 갔는데 그때 나는 상당히 중국의 모택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서울신문 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신문 있을 때 동경통신원, 그 당시 특파원이 없었어요. 그 동경통신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에드가 스노우의 Red Star of China, 그 붉은 위의 붉은 별 책을 일본어 책 번역판을 좀 내가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걸리는 책입니다. 금서죠. 그런데 신문사 통신원들이 통신하는 그건 세관에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통신 파우치에다가 그걸 하나 사서 보냈어요. 그 선배 내 기억을 잊을 수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일찍 불행히도. 일본에 공부한다고 가서 무슨 통신원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60년대, 66년, 67년에 레스타 오버 더 차이나라는 책을 읽은 한국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심재훈 씨입니다. 심재훈 씨 아시죠? 뉴욕타임스 기자도 하고 파이스터지 그런 리뷰 기자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8군 도서관에서 영어로 된 레스타 오브 차이나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아시다시피 외신 기자로서 아마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분 중에 하나. 심재훈 씨가 그걸 처음 읽었다고 그래요. 날 보고. 그러면서 고민이 뭔가 하면 그 영어로 됐는데 중국인 인명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무슨 요새는 핑인 시스템이죠. 근데 그 시절은 웨일스 자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옛날식 로마나이즈 표기로 전부 했어요. 조앤라이 무슨 마오쩌둥 해가지고 쭉 나온 건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알지만 그 밑에 있던 여러 가지 등소평인이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또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 왜냐면 이 사람들이 홍군 장정을 해가지고 저쪽 무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연안까지 가는 동안에 무수한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일본어 번역하면 전부 한문으로 다 구원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금방 들어와요.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본어 번역판이 상당히 귀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거를 지금 필리핀 대학에다가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 책을. 굉장히 귀한 책인데. 그 책을 이영희 부장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영희 부장이 일본어에 아주 통달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어보다도 일본어가 아주 완벽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등학교를 일본 학교에 다녔어요. 제3고. 그러니까 서울에도 일본인 학교가 1, 2, 3고가 있었는데
그 삼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애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 말이 아주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주 그 어리스사 오반 차이나 굉장히 반했어요. 나하고 같이 죽이 맞아가지고 나를 중국 담당 기자로 그 자기가 지명을 했어요. 당신 이거 하시오. 근데 그 당시 바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예요. 60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화혁명을 외신부에 앉아서 그때 어떻게 취재했나? 내가 국경에 그때 뭐 국경에 특파원을 보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게 일본 신문입니다. 일본 신문이 그 당시에 그 공항으로 와요. 칼기가 매일 동경을 다니니까 그 동경에서 지사에서 그 신문을 그날 신문을 뭐 일본 신문 아사히 최소한도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를 산케이까지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칼에다 갖다가 주면 칼에서 그걸 김포공항에 날라줘요. 그러면 김포공항 출입 기자가 가서 그거를 체크에다가 오면은 오전에 오면은 오후쯤 되면은 신문사 데스크에 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로 오곤 했어요. 내가 일본 신문의 문화혁명 기사를 제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리라이트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통신 텔레타이프에 나오는 외국인 그 보도들은 이 잘 몰라요. 중국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나오질 않는데 일본 신문들은 그 한자를 쓰는 문명권이니까 고유명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제가 가서 가만 보니까 그 일본 신문의 소스가 뭔가 보니까 전부 벽신문이에요. 소위 요새 다 알지만 대자보라는 겁니다. 따즈바오. 그 대자보에 뭐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 그 특파원 그때 일본은 특파원이 있었어요. 국경에. 일본 특파원들이 그 대자보를 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보가 도대체 뭔가, 따즈바오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미국의 중국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에서 개발한 특별한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그게 어디서 개발했냐니까 모택동이가 옛날 중국의 비적들이 그 장보라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무슨 그런 선언문을 붙이고 하는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이 고급 간부와 하위 당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1월 7일입니다. 67년 1월 7일자 조선일보의 박스 기사로 대자보의 정체에 대해서 썼습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히 보면은 이게 대중의 의사표시 수단이다. 간부를 비판하도록 당에서 허용한 것이다. 이게 모택동의 지도 전술이다. 제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아도 모택동주의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가지고 있었나 해가지고 아주 감탄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자보라는 게 뭔가 대자가 큰 대자죠. 글자 자체. 크다는 게 뭔가 하면 빅 캐릭터가 아니고 영어로 bold 캐릭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판하려면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보라는 큰 글씨라는 거는 글자가 크다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간부를 비판하려니까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쓴 글이다 해서 대자보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대자보가 아주 요새도 나오죠. 여러 가지도. 저는 참 혼자서 좀 웃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신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중간에 어디 갔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73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때 처음으로 평양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73년도에 가서 3박 4일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게 제가 외신부 기자로서 하나의 그 커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화부 기자를 아까 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65년도에,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신화일보라는 신문이, 조그만 신문이 창간됐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신문 외신부에 같이 있던 임영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국일보의 영화평 기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영화평을 쓰면은 손님이 꽉 차고, 이 영화가 엉터리다 그러면은 손님이 안 차고, 뭐 명보국장에 관객이 개봉하는 날 3명밖에 없었대요. 예를 들면 그런 전설적인 기자인데, 이분 아들이 임상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입니다. 임상수 감독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날 데리고 가서 날 데려가서 문화부에 다녀놨는데, 이 신생신문이 이게 이름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광고가 안 들어와요. 신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장기봉이라는 분인데, 문화면을 아주 방대하게 줬습니다. 그 문화면이 아주 커가지고, 옛날에 그 당시 내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일간신문의 문화부 기자는 외부의 원고를 실러 다루는 일밖에 안 했어요. 특히 뭐 문학평론가라든가 무슨 음악평론가라든가 또 미술평론가, 이 문화계 인사들이 평 쓰는 거를 갖다가 이름을 김영 기사를 읽어주는 거, 그것만 했고, 유일하게 문화부 기자가 하는 거는 영화평입니다. 영화평을 쓰는 거. 근데 신화일보 가니까 이게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지면이 많으니까 이 지면을 다 채우라, 이게 다 간지 두 페이지를 전부 문화면에서 채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됐고, 그 데스크를 본 임영 씨는 내 문장의 사부님이 됐습니다. 그때 그랬고, 그 후에 한국일보,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일보 주간지를 했는데, 주간에서 그때도 그 문화일보, 신화일보에 있을 때 영화평 기자를 하면서 만난 한국일보의 이명원이라는 또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주간여성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날 보고, 아이고, 좀 오라는 거야. 자기가 부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취재 기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글을 굉장히 많이 깎아서 치는데, 제가 그 얘기는 뭐 지금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분 밑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한 거는 신중현이라는 음악가입니다. 그때만 해도 68년 신중현이는 미군 부대에서 그냥 음악하는 하나의 그 음악인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반했냐면, 그 노래의 가사들이 범상치 않아요. 그 당시에 무슨 거짓말이야, 무슨 꽃잎, 뭐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달아, 폴 시스터즈들이 불렀던 노래, 달림, 뭐 니마 그런 거, 아주 그 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참 시다. 이게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고 시다. 또 게다가 음악도 굉장히 그거를 이 하이브리드 음악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서양의 그 어떤 락에다가 한국적 민요를 갖다 붙여가지고 섞어서 나름대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무섭지만 그 당시 신문기자로서는 기특해서 그 사람을 취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외신부 기자 시절에 그렇게 제가 해외 특파원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시절에는 해외 특파원이 거의 없었어요. 각 신문. 유일한 게 동경 특파원이 있었어요. 그 동경 특파원은 요새식의 그 특파원이라기보다는 사주의 신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영 사장이 뭐 해외 나들이 한다. 그럼 동경 특파원이 그냥 가서 섭외를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 쓰는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컸던. 그러나 동경에는 신문사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찾아올 것 같진 않고 그래가지고 신문사에서 떠나서 배워야 하다가 마침 그때 그 해외 공보관에서 불란서에 그 공보관이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서 어느 같은 대학교 동기가 나보고 그거 하지 않겠냐. 내가 불어를 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정부 관리가 된다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파리에 보내준다니까 이게 파리 특파원 하는 기분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르몽드라는 신문이 있어요, 파리에. 그게 알랭 자콥이라는 외신부장. 그 사람도 작고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2000년에 작고하기 4년 전에 파리 들려서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카운터파트로 얘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경 특파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76년도, 82년도 했는데 그 당시에 조자양이가 집권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조자양이가 서구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필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천안문 사건 때 쫓겨났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고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저서가 이 알랭 자콥이 말공 아베게 베킹의 하나의 발코니에서 뭐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참 아까운 그 조자양이가 중국을 지배했으면은 오늘날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앙드레 퐁텐이라는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작고했는데 이 사람이 사장을 했고 그 당시에 주필이었어요. 내가 파리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두환까지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 그 다음에 AFP에서 장 방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작고했는데 이 사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장 방상이라는 이 사람이 나한테 또 하나의 사부님인데 외신 기자로서 그 사람이 AFP의 그 당시에 대기자였었어요. 대기자로 소위 그 불어로는 주널리스트 디플로마티크라고 그러는데 외교 담당 대기자인데 남북 문제 그런 거를 가끔 이제 쓰기 때문에 나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1966년에 AFP 북경 특파원 북경 지국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문화혁명을 비평해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오이스트였고 조선일보에서 문화혁명 그 담당자로 아주 그 중국 문화혁명에 대해서 내가 상당한 로맨틱한 그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장방상이 나보고 무스유김 좀 그만 얘기하라고. 난 장방상 때문에 소위 문화혁명의 진실이 뭐라는 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그걸 깨닫게 해준 하나의 사부님입니다. 그 사람 아주 직계 제자로 장 르클레르 디사블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42년생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AFP 르마땡 내가 있을 때는 그 사회당 신문 르마땡 기자를 했었고 렉스프레스라는 주간지 기자도 했고 최근에 르피가로 기자할 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베라숑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게 사르트르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고 사르트르의 꼬붕들이 만든 신문인데 학생혁명 후에 거기에 파트릭 사바티에라는 외신부 기자가 있었어요. 저하고 자주 만나고 아주 가까운데 그 사람은 주미 특파원이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근무하고 나서 본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그 당시에 외보부장이라는 걸 하라고 해요. 요새는 기구가 많이 바뀌고 해서 이제 그 해외 공보관 자체도 지금 성격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해외 공보관의 외보부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신 담당 스포크스맨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부장을 하면서 소위 기자회견이라는 게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 이게 말로는 쉬워요. 근데 제가 조세영 씨가 옛날에 작고한 조세영 씨가 워싱턴 특파원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책을 그 아이디어는 서동구 씨가 낸 겁니다. 조세영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워싱턴 특파원에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의 언론 자유. 그 언론 자유가 뭐냐? 그 신문 기자와 정부 소스와의 만남. 그게 뭐냐? 그게 프레스 컨퍼런스예요. 그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뭐 요새 뉴스에 나오듯이 뭐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게 기자회견이 아니고 뉴스 소스와 그게 정부든 또는 개인이든 뉴스 소스와 기자의 만남입니다. 1대1이 만나는 것도 기자회견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가 한 사람 여러분이 어느 뉴스 소스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1대1 아닙니까? 뉴스 소스 한 사람, 기자 한 사람. 그것도 기자회견이에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 물론 기자회견입니다. 근데 워싱턴의 그 관행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관행 중에 하나가 백악관 기자실에서 그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On the record, 그 백악관의 공보관하고 대통령이나 스포크스맨하고 백악관 기자들 사이에 묶여가 되어 있는 언론 자유와 관계된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on the record, background, deep background, off the record.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쉽게 얘기하면 on the record는 그 소스의 이름을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직함까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몇 월 며칠 어떻게 얘기했다. 그건 on the record죠. background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서로 약속이.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다. 폼페오가 얘기했다. 폼페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high-ranking official said. high-ranking official이라고 그래요. 그게 background입니다. 그 다음에 deep background는 그것도 밝히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직함이다 이것도.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외신에서 많이 봤죠. reliable sources입니다. 소위 믿을 만한 소식통. 그게 deep background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부 기자가 할 때 텔레타이프에 보면 밤낮 reliable sources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건 off the record예요. off the record 다 아세요?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off the record는 복수의 기자와 소스가 만났을 때 복수의 기자입니다. 1대1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뭐 뉴스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어떤 소스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거가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브리퍼는 그 뉴스 브리핑 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활자화되면 안 되는 걸로 또 방송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오프 더 레코드로 다 어그리하면은 받아주면 그때 얘기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오프 더 레코드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프 더 레코드의 약속 때문에 자기는 이미 딴 데서 취재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마치 무슨 큰 비밀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면 자기가 기사를 못 쓴다 이거예요. 자기는 딴 데서 이미 알아서 기사 쓰기로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오프 더 레코드를 거절합니다.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브리퍼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못하죠.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은 몰라도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오프 더 레코드. 근데 이게 참 왕왕 지켜지지가 않고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했어요. 제가 외무부장 할 때. 자, 근데 무슨 그때 남북관계에 뭐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도 잘 모르고 오프 더 레코드. 여러분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겠다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아니요 그러고 나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통신기자인데 그때 UPI인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 자기는 딴 데서 들었다 이거야. 너한테 들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뜨고 오프 더 레코드는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마지막 오프 더 레코드의 의미가 있어요. 비록 오프 더 레코드가 서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바이탈한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그 편집자가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그게 언론 자유입니다. 그게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물론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최고 편집자.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제임스 레스턴이 그 유명한 사고가 있죠. 케네디의 그 큐바 침공. 그거를 보도했습니다. 듣고. 그 오프 더 레코드로 해놓은 건데도. 왜냐면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3차 대전이 날지도 모르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보도 안 할 수가 있냐 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요 외신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요새도 그렇겠지만 동경 특파원들이 한국을 커버했어요. 사실상 동경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기사의 3분의 2는 한국 관계였어요. 한국에 그만큼 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뻔질나게 오고, 그런데 그 중에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수잔 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필립 프레드 하이아트라고 워싱턴 포스트, 지금 주필이죠 아마. 주필 무슨 오페 페이지 에디터인가 뭐 그래요. 그 사람 뭐 다들 그때 그 사람도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 한 30 전후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상주 그 당시 FCC 저 아주 여기 오면서 감회가 깊었어요. 여기 제가 바로 여기 밤낮 저도 준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외신 기자들하고 항상 만나고 하던 데입니다. 그리고 일본 특파원단이 지금도 15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마 그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간에. 우리나라도 15명이 가 있고 저쪽에서도 15명이 오는 그런 거로 해서 일간지하고 방송 기자하고 통신사하고 해가지고 15명이었는데, 그때 저하고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로다 아직도 여기 있죠.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니치 신문에 나가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규슈에 가가지고 규슈 마이니치의 편집국장 사장까지 하고, 거기 방송국 사장도 하고, 최근에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30년 만에 회우를 했습니다. 가서 저희 와이프하고 갔더니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저하고 규슈 여행을 제가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내에 다시 있다가 나간 게 뉴욕의 문화원장으로 나갔습니다. 뉴욕 가서 그 당시에는 문화원장이라고 그러지만 요새 문화원장처럼 무슨 문화적인 것만 하진 않고 이 정부의 그 정책에 관한 대언론 스포크스맨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수도는 아니지만 거기 뉴욕타임즈라는 중요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제가 자주 만났는데, 거기서는 뭐 뉴스 데스크보다는 그때 수잔 치라가 외부신부장으로 와 있었는데, 뉴스 데스크는 뭐 특파원단 동경이나 이런 데서 오는 기사를 다 하는 거고, 논설위원실의 논설위원들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옹거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작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뉴욕타임스에서는 뉴스룸하고 에디토리얼 보드는 마치 서양사에서 처치 앤드 스테이트와 같다. 교회와 서로 간섭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뉴스룸에서 무슨 보도를 하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논설을 쓴다 하는, 저도 그 귀중한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에 있었던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공보공사입니다. 그게 96년도인데 그때 프레드 하이아트 동경특파원으로 와 있던 친구가 그때 내가 가 있으니까 논설위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동경특파원 출신 중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돈 오바더퍼라는 사람하고 셀릭
S. 해리만이라는 사람. 둘 다 동경특파원, 워싱턴 포스트의 동경특파원 출신들입니다. 근데 둘 다 우리 역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단순한 신문 기자가 아니고 한국 문제를 굉장히 역사적인 시각에서 다룬 두 사람입니다. 선배는 셀릭 해리스만이 선배고 그 후배가 돈 오바도프입니다. 셀릭 해리스만은 내가 갔을 때는 무슨 어느 탱크에 있었는데 이 사람 좀 친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 굉장히 이 사람을 워치했었는데 이 사람이 평양에 자주 들락거려요. 또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셀릭 해리만을 굉장히 좀 이용했다는 그 좀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북한에 대해서 중요한 논평을 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셀릭 해리스만이 그 좀 독특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쓰고 뭐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저하고도 좀 몇 번 만나고 그랬어요. 그 도노바도프는 이건 또 친한 파예요. 굉장히 친한 파인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책도 쓰고 투 코리아스 히스토리 투 코리아스 그 책 쓰는데 저도 많이 도움을 줬고 저하고도 의논 많이 했고 제가 퇴직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정부를 그만두고 서울에 와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뭘 했으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때 도노바도프가 그 어딥니까 존스 홉킨스 인스티튜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너도 지금 무슨 강의를 하냐? 그러니까 Media and Public Policy, Foreign Policy, Media and Foreign Policy라는 걸 강의한대요. 그래서 야, 네 강의 난 생전 대학 강단에 그때 서보지 않았을 때라서 내 강의 그 실러버스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럼 당장 저 로열티 안 받고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실러버스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싸들고 그게 뭐냐면 정부와 그 메디아 간에 어떻게 되냐, 포린 폴리스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사례를 들어서 월남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 뭐 이라크 전쟁에서 이런 걸 다 사례를 들어서 쓴 책들이에요. 그걸 갖고 자기 뭐 실러버스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걸로 강사 노릇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나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어서 최근까지도 만났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메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치매가 걸렸어요. 한 1년 이상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PBS라는 겁니다. 미국의 PBS 방송.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CNN도 잘 몰랐어요. CNN도 그 본다는 우리는 항상 메이저를 중시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뭐 그냥 NBC, ABC, 뭐 CBS 이런 거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미국의 메디아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다고 그래가지고 CBS나 MBC나 여기서 무슨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엔 절대로 취급 안 합니다, 뉴스로.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대통령들이. 근데 내가 놀라운 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해요. 그 ABC, CBC 그런 거 하지 말고 CBS, PBS를 한번 합시다. 그게 뭐냐, 이거 PBS. 이게 이게 소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건데 아주 미국의 퀄리티 방송이다. 이건 진짜 식견이 있는 사람들만 보는, 특별히 거기 뉴스 아워는 그건 굉장히 그 식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그 뉴스 아워가 누가 하느냐? 그게 짐 레러라는 사람입니다. 짐 레러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사회 보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느 대통령 선거 때가 사회도 보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뉴스 아워예요. 짐 레러 아워인데 거기 어떻게 그 마이클 모세 히틱이라는 그 당시에 PD를 내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김대중 대통령 온다니까 이거 좀 하지 않게 되니까 15분을 할애해 주겠다는 거예요. 15분. 방송에서 15분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더니 아마 김영삼 대통령 같았으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외신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프랑스 기자들은 아주 김대중, 컴마 하고선 챔피언 de la démocratie sud-coréenne, South Korean democracy의 챔피언이라고 아주 그런 관사까지 붙였어요. 그만큼 기자들이 좋아. 왜냐면 기자들을 잘 만나주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만나주고, 그 떠둥떠둥거리는 엉터리 영어지만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하니까 친밀을 가졌던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이런 미국도 그 망명 시절에 좀 구경을 했는지 BBS가 뭔지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보공사 업무를 그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를 그만두고 나니까 뭘 하면 좋겠나. 뭐 요새식으로 무슨 공보공사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요새 건 뭐라고 그럽니까? 관에서 내려오는 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니. 어디 취직하는 거. 낙하산. 어디 낙하산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뭘 하면 좋으냐 하고 있는데, 나하고 친했던 마크 피터슨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마크 피터슨은 브리감 영대학의 그 당시 한국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한국학을 전공한 그 몰몬교도로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시대에 사회사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그때 여러 번 관계를 했는데 찾아왔어요. 와서 나보고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그래. 그래서 내가 한국 역사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게 내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말로 쓰는 글은 내가 유명한 사부님들한테 훈련을 받아서 잘 쓸 수 있는데, 이 영어로 쓰는 건 내 자신이 없어서 어떤 그 유능한 글 잘 쓰는 친구가 내 보조가 돼 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쓰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네가 나를 브리감 영대학에 초청하면은 내가 가서 한국 역사를 강의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기는 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날 보고 그 뭐 줄 수 있는 돈이 한 10,000불밖에 안 된다. 그게 뭐냐니까 강사료를 해서 내가 다행히 그 브리감 영대학이 시골에 있는 대학이라서 그 숙식비가 싸요. 그러니까 그 10,000불 가지면 그거는 해결되는데 우선 여비하고 서울 왕복 여비하고 기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좀 어떻게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구걸하러 다녔어요. 뭐 다녔다기보다는 몇 사람한테 물어를 했더니 우선 내가 크게 기대했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학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가 리타이어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좀 도와줘야 돼. 이게 너희들이 일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못하겠대. 그때 이사장 하던 분이 어떤 내가 아는 분인데 요새는 이제 그분이 후회를 했어요 나한테.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 해외에서 하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감사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담해 갖고 있는데 어떤 그 모 씨가 얘기를 해서 그 2군데서 돈을 얻어줬어요. 그게 SBS 문화재단에서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에 그 당시 누가 해서 나를 연구 교수로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보고 얼마 필요하니? 그래서 한 40,000불만 있으면 된다. 근데 명지대학에서 20,000불 그것도 월급을 해서 그래서 저쪽에서 벌써 20,000불 해서 그 브리감 연대학에서 10,000불 한 50,000불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고생하니까 마크 피터슨이 사람들한테 나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월궁 항아에서 달나라에 살다가 지상으로 쫓겨 떨어진 사람이다 말이야. 나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동을 했어요. 당신 그 대학원생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이지. 슬레이브처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쓴 게 The History of Korea입니다. 그게 초판이 나온 게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세계로 다니면서 내가 한국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사를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한국사학자가 아니지만 내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한국사를 문명의 시각에서 보질 않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건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게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옛날 야만 시절에 샤머니즘 뭐 이런 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불교라는 세련된 문명이, 유교라는 세련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정부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하냐. 유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불교라는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이나 이런 사회 제도 이런 것도 다 바꾼 그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기독교가 왔는데 이거를 지금 조선조에서 막, 그 다음에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상당히 인테그레이티드한 소사이티를 만들었던 게 있고, 그 후기엔 좀 안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걸 박해해가지고 근대화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결국 지배받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공산주의라는 것도, 해방 전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오죠, 먼저. 우리 지식인 사이에 공산주의가 많이 패배해 있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해서 이거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걸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마크 피터슨이 나한테 그 클래스를 하나 줘가지고 전부 백인으로 구성된 12명의 학생입니다. 한국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의 잘. 그 친구들한테 내가 영어로 한국 이제 이 아이디어를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게 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적어서 시험을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너희들이 리포트를 매일 내라, 매주 영어로.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걸 정리해서 달라. 그랬더니 이걸 해주더라고.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 쓰는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내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감 영대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줘서 내가 원고를 먼저 영어로 써놓고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읽어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건 영어가 이게 이상한데 하고 고치면 그래? 이거 무슨 뜻으로 썼냐? 이거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이거 이런 거다. 그럼 자기가 그래서 서로 쓴 게 그게 내 초판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출판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출판사에 보내니까 에디터들이 그 오터스 퀘리라는 게 있어요. 저자에게 묻는 거. 그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쭉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당신 이거는 무슨 뜻으로 썼냐?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몇 페이지 뒤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냐? 그걸 다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주 내가 대단한 영어. 그래서 이제 영어로 책을 쓰는 자신이 생겼어요. 글을 쓰는. 말은 뭐 더듬거리면서 하더라도 글을 쓰는 거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제가 하게 된 것이 소위 어떻게 이 문명들을 소화했는가 하는 걸 역사에서 봤어요, 한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라는 건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면서 처음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요새 자본주의하고는 물론 다르죠.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런 거, 그걸 연구한 사람이 카터 에커트. 그 다음에 콜로니얼, 요새도 이용훈 씨, 좀 컨트로버시해가지고 이용훈 선생의 주장. 이런 것들 제가 다 좀 섭렵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한반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이 됐고. 그때 남한에는 이렇게 되고 북한에는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건데 사실은 제가 해외 공부관에 있을 때 만든 팜프렛이 있습니다. 책은 아니고 한 30페이지쯤 되는 팜프렛인데 이게 The Moon Through Clouds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해외 공부관에 있을 때 서울 올림픽 때 신문 기자들이 한 2만 명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건 이제 한국을 담당한 기자들이 아니고 스포츠 기자 뭐 해가지고 올림픽 취재하기 위해서 한 2만 명의
외국 기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최소한도 한국의 어떤 내용을 좀 알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다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종교를 설명시켜주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컬처, 한국의 컬처, 종교 문화니까 한국의 부디즘이 뭐냐, 샤머니즘이 뭐냐, 부디즘이 뭐냐, 네오 컨퓨셔니즘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는 뭐냐, 어떤 야만 역사에서 어떻게 전통이 형성되고 어떻게 그것이 근대화됐냐, 요거를 쓴 게 The Moon Through Clouds라는 팜플렛입니다. 이거가 내가 역사책을 쓰게 된 사실은 그 스프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다가 영어를 그때 잘 못 써서 내가 그때 로이터 특파원으로 와 있는 로저라는 사람한테 와이프가 호주 여자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 여자하고 그 여자한테 내가 편집을 좀 내 글 쓴 거를 좀 바꿔 고치고 이거 에디팅을 그냥 맡겼어요. 근데 그때 뒤늦게 만난 게 마크 피터슨이 그때 마크 피터슨이 사실은 그 인트로덕션은 그런 거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역사책 쓴다니까 아 네가 그때 그거 할 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구나. 마크가 알아가지고 날 협력했던 생각이. 그래서 이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는 벌써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초판을 썼고 2014년에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영어로 된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는 좀 특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역사책은 와그너가 번역한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신론, 그건 아주 오래된 건데 그거를 번역했는데 그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한국말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우리들은 한국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아직도 불만스러운 게 이거는 사실 이걸 갖고 제가 뭐 해외 한국학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theoretical 어프로치는 있어요. 제가 다른 역사가들이 쓴 거하고 다른 내 나름대로의 theoretical한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한 식으로 문명을 어떻게 소화해, 우리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을 소화해 나갔는가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학술서적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남이 연구해 놓은 거를 다 취합해서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컴프리헨시브한 코리안 히스토리 북을 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걸 소개하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학술적인 어떤 크레딧을 내가 김아무개가 이런 책을 썼다. 이건 좀 내세우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아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이근 교수가 어떻게 나를 뭐 알아봤다고 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가지고 자기네 그 프로젝트에 와서 좀 이런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하늘이 나한테 준 하나의 기회구나. 그래서 Metabolizing American Functionalism in South Korea since 1945, A History of Political Economy라는 그야말로 진짜 학술적인 경제사, 정치 경제사 책을 한번 쓰는 게 제 지금 마지막이라면 좀 우습지만 저의 그 필생의 하나의 일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살아온 시대를 내 변명입니다. 제가 왜 신문기자로 실패했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변명입니다. 제가 1940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기를 일제 말기에서 내 유년 시대입니다. 일제 말기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를 내가 해방 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해방 세대죠. 한글 세대죠. 46년부터 56년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는 해방과 분단과 한국 전쟁 이런 거를 다 겪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을 때가 57년부터 61년까지인데 이게 바로 이승만 시대가 끝나고 4.19와 5.16 군사 쿠데타가 났던 것까지를 제가 대학 시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77년까지 박정희 시대에 제가 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하다가 78년부터 99년까지 신군부 정부에 이어서 뭐 쉬운 말로 요새 50 시대에 또 그 다음에 민주화 초기 민주화 시대까지 제가 해외 공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정부를 제가 나와가지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21세기의 한국의 역사가, 이 말은 좀 역사가는 아니고 역사 연구자 정도로 제가 해가지고 해외에서 한국 역사를 가리키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를 주고 싶은 거는 기자와 역사입니다. 기자는 항상 역사 앞에서 서 있습니다. 아까 청관우 선생은 역사학을 한 분이라서 그 기자가 옛날 조선시대 사관 또는 언관 논평하는 거니까 사관, 언관 같은 게 오늘의 그 기자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전 거기 뭐 전적으로 뭐 그 조선시대와 지금 시대는 저는 그렇게 뭐 아날로그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나 역사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기자는. 역사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느 정파나 어느 단체, 이익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논평을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서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가 교육에서 우리가 너무 갇힌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셔널리스트적인 데 너무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리스트한 퍼스펙티브를 기자들은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좀 주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뭐 과거는 문제가, 역사라고 해서 뭐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변화하는 세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말하면 저 경우에도 어떨 때 너무 많이 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를 떠돌다가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외국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그래서 제가 어딘가 그런 글을 마르코 글방에 쓴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 딴 나라가 됐더라고요. 동대문에 그 두타 타워인가? 두타에 가가지고 쉐이크쉑 그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네? 그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말이죠. 제가 알던 나라가, 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런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무시무지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지키고 기록하는 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국, 그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의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훌륭한 기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유아여자대.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FJS 프랩스쿨에서 왔고요. 이제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외신 담당으로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는데, 네.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의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무슨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험이 얼마 짧기 때문에, 제가 뭐 아까 소개드렸지만 제가 신문기자라고 했자 외신부 기자하고 문화부 기자 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언론의 문제,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고, 그건 나보다 더 그걸 연구한 분들은 많고 하니까 그거에 대답보다는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 언론과의 차이는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신 기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있는데, 제가 주로, 이게 제 고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외국의 퀄리티 페이퍼를 중시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CBS, MBC 기자,
뭐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PBS의 짐 레러를 내가 생각했다는 것처럼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몇 사람 안 되지만 깊이 있게 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프레드 하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특히 르몽드의 필립 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직도 동경투파원 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나하고 비슷할 텐데 아직도 동경투파. 근데 그 좀 특질이 있어요. 유럽 신문들하고 영국 신문들은 내가 잘 모르는데 영국 쪽을 유럽 신문들하고 이 미국 신문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르몽드 같은 데는 우선 기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읽기에도 지루할 정도로 길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깊이 있게 인덱스 취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제약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신문 기자 할 때는 뭐 4면 시대가 있었고 하루에 4면밖에 안 나와요. 그 아까 우리 최정이 얘기했지만 8면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부에 가 있는데 뭐 신문들이 다 한 부대기씩 이렇게 아주 지면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그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모든 기사들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중에 한 가지 우선 쉬운 특징이 하나가 처음 읽는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물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걸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신에서 한국 얘기를 다룬 거는 한국을 아는 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독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걸 다 리피트 합니다. 그게 외신 기사의 특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입니까? 요새 뭐 남북회담을 한다 하면은 옛날에 남북회담 했을 때부터 그게 다 나와요. 그 기사 한번 읽어보면은 하노이 회담 한번 읽어보면 그 뒤에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 핵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게 다 거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처음 하노이 회담을 보고 이게 뭔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결론되는지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나간 얘기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근데 우리는 사실 요새 지면도 많아졌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지면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면이 워낙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난 요새도 우리나라 기사나 방송을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도 그 앞에 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전에 며칠 전에 무슨 방송에 뭐가 나오는데 나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새 무슨 뭐죠? 요새 사건들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 앞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걸 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써줘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듣는 청취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 근데 방송에서 모르겠어요. 시간이 워낙 아까우니까. 그런데 신문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그렇게 지면이 넓은데 신문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18학번 남규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기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변화들에 대해서 기자가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자 변하지 않는 그런 중심, 관점을 가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신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해외 일들이나 많은 변화들을 보도하셨을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관점? 이런 관점은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봐야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전문 기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못 느꼈던 거를 그 퀄리티 페이퍼에서 많이 느낍니다. 언젠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가 그분 우리 선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현모라는 그 유명한 과학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신문 과학 기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요. 1년을.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사이언스 라이팅을 가서 1년 동안 전공하고 왔다 이거예요. 난 그때 그걸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 사이언스 라이팅이라는 게 이게 뭔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그분이 근데 요새 그 뉴욕 타임스나 뭐 이런 거 그 보면은 특히 요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히 뭐 삼성 요새 그 스마트폰 같은 거고 전자 기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도하느냐. 일반 그 사용자들은 잘 무식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도들 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새 오늘 아침에도 무슨 삼성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뭐죠? 삼성에 뭐더라 그 반도체가 뭐 근데 거기 무슨 LCD 그 몇 개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거를 좀 원어를 다 풀어서 약자로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다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그걸 어떻게 이게 무슨 기술이다. 이게 과거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게 뉴스에 보도에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 아주 부족해요. 그게.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게. 새로운 무슨 기술이 나오거나 하면 이게 어디서 되고 굉장히 길게 지루할 만큼 길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 힘들겠지만 신문은 지금 지면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외환위기 때 계셨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가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전 사실 요새 내가 경제학을 자꾸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난 경제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경제학을 별로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아요. 신문사 기사도 경제 기사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 대부분. 그 뭐 경제 기사가 뭐 뉴욕타임스 같은 거 보면은 한 3분의 1이 경제 기사인데 3분의 1 이상이 안 읽다가 외환 위기가 오니까 이게 뭐냐 이걸 소위 무슨 그 주식의 문제 무슨 그 뭐죠 선물 하는 거 있죠 선물. 그런 게 뭔지, 그게 왜냐면 외환 위기니까 외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난 진짜 무식해서 잘 몰랐어요, 전혀. 근데 우리가 외환 위기를 당하니까 매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매일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 기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해석을 해줬다. 나 같은 아마추어도 일반 독자들도 그걸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써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시대인데 그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거 뭐 일상생활에 쓰는 기기인데 이게 벌써 1년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subscribe도 이제는 그걸 그냥 대여해서 써야지 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꾸 바뀌는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소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새로운 기술의 그 early adapter라고 그러죠. 새로운 기술의 early adapter 하는 내 친구들도 좀 있어요. 아직 나이가 많지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열심히 그걸 보고 뭐 early adapter 한답시고 말이지 뭐 보는데 보니까 이게 그런 게 힘들어요. 그 중요한, 난 그게 대답이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TV의 전효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과거에는
객관주의 혹은 중립을 지킨다는 게 당연히 뭐 지금도 각 매체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친시장 친노동 이런 것처럼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해당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그런 지침을 일선 기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객관주의와 중립적인 것이 양쪽 모두에게서 거절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의 입장을 좀 답을 정해놓고 보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파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 제일신문사 기자할 때 불만은 왜 우리나라는 모두 중립을 표방하는가? 우리 그때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 신문이 우리나라는 그때 법으로 금했어요. 어느 신문이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어느 공개적으로 이거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외국 신문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가 되면은 뉴욕타임즈는 우리는 아무개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물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지하는 후보는 반드시 떨어진다. 실제로 그랬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더라도 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아주 정을 맞습니다. 아까 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장을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신문이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한 편을 들면은 저거는 극좌파다, 저거는 좌파다, 저거는 우파다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치지도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네 주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그건 실제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편을 너무 들면은 신문이 안 팔리고 또 광고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언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희망은 조금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됐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제대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언론이었으면 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 그냥 희망사항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건 좀 저도 자꾸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만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왔습니다. 어디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사는 스트라스부르크. 예, 아시죠? 알자스 지방.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까 선생님께서 언론인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기자는 역사 앞에 서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의 훌륭한 사회적 자산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변혁시키고자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실천적인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디 계신 언론인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좀 제가 잠시 본 게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이 오히려 남한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저가 왜냐면 한국 역사 책을 쓰면서 보니까
한국에 항상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조건이에요. 한국에. 소위 그 geopolitical condition이에요. 그게 한국이 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기술해 온 사람들 또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내 주장만 옳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반대 양쪽에 강대국들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항상 길을 못 펴고 산 것 같다 하는 그게 어떤 일부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그래서 한국은 항상 피해 망상증이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코이스 그 해외공보관에 갔더니 Facts About Korea라는 한국을 소개하는 조그만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외국인들한테 주는데 그 Facts About Korea의 히스토리의 제일 앞에 문장이 난 다 잊어먹었는데 그 앞에가 한국은 역사 5,000년 역사 동안에 몇천 몇십 번의 외침이 있었다. 항상 그 빅팀 아이디어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 피해자. 한국 역사는 하나의 피해자다. 한국이 그런 피해를 입어왔다. 그게 아주 그 보편적인 글처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문화교육장 하면서 그거 할 때 그거 지우자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특히 내 친구 그 마크 피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역사에서 한국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문명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평화롭게 한국이 뭐 5,000년까지는 몰라도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그 통일신라 이후에 한국의 큰 전란이라는 게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몽골한하고 임진란하고 대부분은 무슨 왜구가 좀 쳐들어왔다든가 뭐 위에서 무슨 좀 했다든가 뭐 야만족들이 좀 했다든가 이 한국이 별로 그렇게 그 큰 전황 속에서 살아오진 않았어요. 우리 역사. 그게 마크 피터슨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아니에요. 마크 피터슨 주장인데 저도 어떤 점에서 공감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분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한국 내가 역사책을 쓰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게 한국이 반도라는 하나의 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한테 항상 뭔가 그 외교적으로 4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강대국들이 잘 침략하기가 쉬운 어떤 그 vulnerable한 스테이트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발전하는데 저게 오지 않았냐. 우리가 제국이 된 적이 있습니까? 뭐 끝에 대한제국이 됐다고 누가 망발을 했는데 그거는 그 엠파이어가 아니라고요. 그거 무슨 뭐 조그만 무슨 지배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거느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분단이 됐다 이거예요. 분단이 되고 나니까 북한은 모르겠어요. 그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남한은 이건 페닌슐라가 아니고 아일랜드가 됐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남한을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하나의 섬이에요. 그 섬이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섬에서 고립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단되고 나서 이건 뭐 어느 지도자가 특별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이게 냉전 시대에 우리는 이쪽 미국 진영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오션 파워예요. 그러니까 오션 파워들하고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은 이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독자적으로 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했고 소련, 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대륙적인 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그거 뭐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럼 발전해 나갔냐. 그 조건, 변화된 지오폴리티컬 컨디션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냐? 저는 거기에 관점을 뒀습니다. 그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당됐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게 제가 그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서 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크 피터슨이 반도는 한국말로 하프 아일랜드. 하프 아일랜드인데 이게 하프 아일랜드가 분단되고 나서 남한은 완전히 진짜 아일랜드가 됐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그건 참 중요한 현상을 난 지적한 것 뿐입니다. 또,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인턴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제 손을 대게 됐는데요. 기사를 쓰다 보면 어떤 완벽한 객관주의라는 걸 사실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항상 옳을까? 내가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걸까? 항상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역사가로서의 어떤 저널리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좀 강조했을 때 어떤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뭐 가치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 사회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제 사고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옛날 그 막스 웨버의 사회학에서는 이데알 티프스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소위 이상적인 타입, 이데알 티프스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좀 더 그 탈코 파슨즈적인 미국식 기능주의적 생각,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행동 이론의 객관성. 그래서 난 독일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내가 아는 단어는 자인과 졸렌이라는 말이 있죠. 졸렌보다는 난 자인 쪽을 많이 치중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 안전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몰라요. 어떤 기자들은 또 아주 졸렌식으로 주장하는 기자들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또 그런 기자로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 가치관과 역사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그 차이일 겁니다. 그 사람마다 또 그건 다르고 사실 신문 기자도 어떤 공통적인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개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아까 누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 학생 한지은입니다. 제가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사실은 대학 이후에는 이제 따로 역사학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역사학을 공부를 해도 경제나 경영학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을 많이 따르게 됐는데 보면 서울대 역사학과 서강대 역사학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역사 이런 것도 다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한다면 역사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역사를 맞이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가 좀 궁금했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역사의식을 공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내지는 다양한 갈래들 중에 어떤 식으로 다루면 좋겠다 이런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학생은 굉장히 굿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영학을 한다는 것. 난 경영학은 몰라요. 경영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경영학을 한다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관심 갖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언론인 기자가 되는데 플러스 되는 요인이 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휴머니티즈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뭐 철학이나 인문학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아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미래의 신문 기자로서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기자가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트랙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역사 시각들 중에 어떤 트랙을 반영을 해서 그 기사를 쓸지 내지는 다 반영을 해서 골고루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역사학이라는 건 랑케, 레오폴드 랑케를 써요. 가장 베이직한 source-based historian입니다. 그 역사는 항상 그 소스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사료를 정확히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아주 그 클래식한 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하는데 이에치카 같은 사람은 역사는 뭐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실 마크시스트입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좌경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나도 최근에 그 아세모글루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경제학 교과서로 많이 쓴 사무엘슨 있잖아요. 그 경제학 교과서.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나는 뭔지 모르는데 1957년도까지 소련의 경제 발전을 아주 이상적인 이코노믹 그로스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련의 그 계획 경제적이고 국가주도적인 경제 발전이 굉장히 유효하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주도했어요. 특히 이에치카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좌경해 있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때 일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일본의 소위 강단 교수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대부분 그 막스주의자였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때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되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펑셔널리즘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최근에 소위 그 앵글로색선 모델이라고 하나? 경제 발전의 모델을 그런 걸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건 앵글로색선 모델과 과연 동아시아 모델이 있는 건가? 에이시안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모델.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게 장하준이라는 교수입니다. 장하준 선생의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아주 잘 썼어요. 거기 보면은 미라클, 고도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아주 기적같이 일본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만.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위기가 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오고, 우리는 외환 위기. 요새도 위기가 왔는지 모르죠. 위기.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 퓨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주 경제사의 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되지 않았나?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일보에서 인턴을 하는 동시에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저널리스트와 역사의식이었고 강연이 그런 주제로 진행된 만큼 제가 좀 요즘 일본과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 일본이랑 지금 되게 냉랭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의 매체에서 과거에 대한 감추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했을 때 의미가 있고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쓰고 사설을 쓰고 그런 언론사들이 많은데
사실 역사를 저널리스트로서 잊어서도 안 되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복수의 언론 매체들에서 하는 보도를 하는 기사들을 보면 자꾸 역사를 잊으라고 좀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역사를 잊을 게 아니라 역사를 더 밝혀서 봐야 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제가 한글 세대입니다. 전 일본말을 교육받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자습으로 제가 나중에 일본 신문을 읽고 이 정도 그냥 책을 읽는 정도지 일본말은 제가 못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외교부장을 할 때 그때부터 한글 세대들이 우리 정부의 주요 세대가 되니까 여기 일본 특파원 중에서 한국에 오는 특파원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 특파원들이 한국어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내가 외신부에 조선일보 외신부 있을 때 마이니치에 그때 시게무라라는 그 유명한 특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저녁 때만 되면 이영희 씨 옆에 와서 얘기해요. 이영희 씨가 일본말을 워낙 잘하니까 뭐 요새 정계에 돌아가는 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 내가 외부부장 됐을 때는 이미 일본말 세대가 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까 친했던 마이니치의 그 나가모리 그 친구의 하고의 나의 관계를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는 거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외부장 할 때 언론 노조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가 민주화하고 89년 그때죠. 그때 우리 장관이 최병렬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죠. 조선일보 최병렬 장관이 장관할 때인데 날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 신문 노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 뭐 당연한 얘기죠. 장관으로서 어떤 언론 노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려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마이니치 그 나가모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했더니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의 언론 노조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하면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난 손님이 온 줄 알았어요. 손님이 왔으면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15분 있다가 리턴 콜이 왔어요. 왔는데 그동안에 그때는 요새처럼 카카오톡이 안 될 때입니다. 국제전화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 당시에. 저 국제전화로 동경 본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이니치 신문의 언론노조의 현황을 완전히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풀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친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게 이 정도 내가 바란 거는 그냥 아는 대로 보통 신문기자면 자기네 회사에 뭐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명쯤 가담돼 있고 어떻게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전화한 건데 아주 풀 리포트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 따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깊이는 모르지만 내가 뭐 한일 관계 요새 외교의 관계도 안 하고 내가 일본에서 공부가 노릇도 안 해봤어요. 일본은 잘 모르지만 제 느낌에 뭐 보도되는 내용 모든 거 보면 느낌에 외교관은 물론 정치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일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걸 하더라도 일본이 어떤 나라라는 것들이 무슨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그 외교 담당자나 뭐 정치 담당자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저 일본한테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자들 중에도 일본 특파원 한 사람들은 뭐 일본의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근데 보통 기자들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일본을 좀 알려고 작년에 마이니치 그 나가모리를 안 김에 그 친구가 규슈에 있어요. 그래서 규슈를 제가 여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갔냐면 일본의 근대화를 도대체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열심히 다 해서 후쿠오카, 가고시마, 나가사키, 가고시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함도 아시죠, 여러분? 군함도. 일본의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일본의 그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보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치 일본의 산업혁명 유적 현장입니다. 명치 일본의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게 보통 명사화돼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유럽의 경제사에 아주 산업혁명이 중요한데 명치유신의 명치유신의 산업혁명. 일본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산업혁명 현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탄도 들어가 있어요. 그 군함도에 나오는 그 갱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 게 그거 강제노동이라는 거 하나 넣자. 그거 하나로 겨우 그 유네스코 그걸 반대하면서 그걸 뭐.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그 구상은 무슨 뭐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 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근대적인 의미의 산업혁명을 한 거다 하는 걸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킨 거예요. 그건 굉장한 문화외교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외교부에서도 그런 걸 몰랐고, 소위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일본 공부를. 그래가지고 뭐 일본을 잊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죠. 뭐 있는 게 일본을 상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상기시키긴 뭘 상기시켜요? 제대로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상기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아주 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은 젊은 세대들은 공부하세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해방 후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일본 역사를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일본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일본 역사를 배운 거는 부끄럽지만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 대망을 읽으면서 일본의 중세사를 가늠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까운 나라의 역사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교육에서.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서 근대화했는지는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일본이 빨리 산업화하고 근대화했냐. 그거 알아야죠,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무슨 유네스코 그거 가지고 강제노역이다. 군함도, 그 군함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본은 보니까 이번에 가고시마에 가니까 이미 방족 공장을 했어요. 명치유신 이전에. 그래서 영국 기사들을, 방직 공장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아주 비싼 고문료를 주고 데려다가 가고시마의 영주가 그거를 방직 공장을 만들었어요. 영국식으로. 그런 영주가 있습니까? 그런 무슨 군주가? 그게 벌써 명치유신이 1868년이니까 19세기 초에 벌써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건 굉장히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상대를 알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저는 나가모리한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도 준비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한다 하는 의향입니다.